예, 반갑습니다. 젠더 이슈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항상 뜨거운 주제인 남녀 임금 격차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이래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큰데요. 한국은 왜 이렇게 남녀 간의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31.1%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로 매년 OECD 회원국들 중에 남녀 임금 격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남녀 임금 격차는 중위 임금이 기준입니다. 말하자면 근로자들을 남녀 각각 연봉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여성이 정중앙에 위치한 남성보다 31.1%덜 벌었다는 뜻입니다. 예, 직종별 남녀 임금 격차, 업종별 남녀 임금 격차, 시간당 남녀 임금 격차를 살펴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령별로도 살펴봅시다. 20대 남녀 간에는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30대부터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연령대만 봐도 알 수 있듯 경력 단절과 그로 인한 유리천장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건 저희 사견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 여성들이 경력 단절로 인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녀 임금 격차가 극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관적으로 살펴봅시다. 한국 남성들의 연령별 고용률이 산봉우리 모양인 것과는 달리 한국 여성들의 연령별 고용률은 M자 형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봐도 마찬가지죠. 선진국들 중에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또 2021년 한국 남성들의 고용률은 OECD 37개 회원국 중 19위인 반면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은 31위였습니다. 한편 2019년 기준 30대 기혼 여성 중 31%가 경력 단절 상태였고 30대 기혼 여성 취업자 중 40.4%는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미혼 여성들의 고용률은 71.6%인 반면 기혼 여성들의 고용률은 57.6%밖에 안 되는 거죠. 역시 같은 해에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057개의 상장 기업들을 보면 남성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2년이었고 여성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7.8년이었습니다. 이렇게 3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직장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 직장에선 고위직은 둘째 취고 중간 관리직에서도 여성들의 자리가 적죠.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9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갖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7.8년이었습니다. 이 7.8년의 공백이 여성들의 임금에 치명타를 주는 겁니다. 같은 자료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 중 재취업한 경우는 45.2%,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재취업 후 단 한 번도 직장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24.6%에 불과했습니다. 또 경력 단절을 당한 뒤 첫 직장에서의 임금은 경력 단절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에 비해 12.4%가 낮았고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임금은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의 임금에 비해 14.7% 낮았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여성들이 새 직장을 구했더라도 임금이 낮은 일자리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에 복귀하려 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 중 약 20%가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유였습니다. 2017년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냐는 질문에 45.6%가 불이익을 준다고 대놓고 답변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퇴사 권유, 연봉 불이익, 인사 불이익, 승진 누락, 핵심 업무 제외, 직책 박탈, 한직 발령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쓰고 난 뒤 직장 생활에서 온갖 불이익을 받아도 따로 경력단절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력단절로 분류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경력단절 여성들 중에도 승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게 다 여성들의 임금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봅시다.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최 씨는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이 됐습니다. 최 씨는 매주 회장님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등 광고 업무를 총괄했는데 2년 뒤 42세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최 씨는 출산 이틀 전까지도 만삭의 몸으로 일했고, 출산 이후에도 3주간의 출산 휴가만 사용하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그 뒤 최 씨는 자녀가 5살이 되던 해인 2015년에 육아휴직 1년치를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이후 회사는 최 씨에게 아무 보직도 주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시켰습니다. 최 씨는 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고, 광고팀도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최 씨는 각종 허드렛 일을 해야 했고, 끝내 그는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물류팀으로 발령됐고, 그 뒤 고양 물류센터 소장직을 부여받는 등 소속이 자꾸만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안 가 최 씨는 충남 천안의 한 공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서울에 살았던 최 씨는 매일 고속버스와 택시를 타며 1년간 출퇴근을 반복해야 했죠. 그 뒤로 또 최 씨는 물류팀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이 모든 게 고작 3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최 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죠.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은 꽤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 최 씨는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례는 경력단절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유리천장이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글로벌이 72개국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한국 기업 이사회에 등록된 여성 비율은 4.2%에 불과했습니다. 72개국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한국보다 낮은 곳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한국의 여성 이사 비율이 사실상 중동 수준인 셈입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회원국을 상대로 유리천장 지수를 2013년부터 매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집계 이래 매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기준 유리천장 지수의 세부 지표를 보면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꼴찌였고,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경력단절과 유리천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남녀 임금 격차가 부동의 1위인 것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IT 업계에서도 발생하고 의료계에서도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학위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석사에서 박사로, 박사에서 교수로, 교수에서 총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들의 숫자는 적어지죠. 그렇다면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유리천장은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바로 부부 간의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이 처참할 정도로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보시는 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46분, 아내의 하루 노동시간은 9시간 24분입니다. 남편의 하루 여가시간은 4시간 2분, 아내의 하루 여가시간은 3시간 25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맞벌이 부부는 아내가 하루 38분을 더 일하고 남편이 하루 37분을 더 휴식하는 거죠. 남편의 하루 노동시간을 정리해보면 직장 근로시간 5시간 50분, 그 다음 가사노동에 50분, 학습시간에 4분, 출퇴근 등 이동시간에 1시간 58분을 씁니다. 총 8시간 46분을 노동하는 거죠. 한편 아내의 하루 노동시간은 직장 근로에 4시간 37분, 가사노동에 3시간 7분, 학습시간에 3분, 출퇴근 등 이동시간에 1시간 37분, 이렇게 해서 총 9시간 24분을 노동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혼자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전업주부인 집안은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남편이 전업주부이니 당연히 남편의 가사노동이 더 길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전업주부 남편의 하루 노동시간은 3시간 40분, 외벌이하는 아내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57분입니다. 그리고 전업주부 남편의 하루 여가시간은 8시간 4분, 그 다음 외벌이하는 아내의 하루 여가시간은 3시간 46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남편이 전업주부인 집안에서는 외벌이하는 아내가 5시간 17분을 더 일하고 전업주부인 남편이 4시간 18분을 더 휴식하는 거죠. 전업주부 남편의 하루 노동 시간을 보면 전업주부 남편은 구직 활동을 하는데 18분, 가사 노동을 하는데 1시간 59분, 그 다음 학습 시간에 10분, 이동 시간에 1시간 12분, 총 3시간 40분을 노동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벌이 하는 아내의 하루 노동 시간은 직장 근로하는데 4시간 39분, 그 다음 가사 노동을 하는데 2시간 36분, 학습 시간에 6분, 그 다음 출퇴근 등 이동 시간에 1시간 36분, 총 8시간 57분을 노동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외벌이를 하든 아내가 외벌이를 하든 아니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든 육아와 가사노동은 늘 아내의 몫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남자의 노동 강도가 더 높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외벌이 하는 아내보다 전업주부 남편이 집안일을 더 적게 하는 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죠. 이렇게 육아와 가사노동이 아내 쪽으로만 쏠려 있으니 워킹맘은 있지만 워킹 데디는 없는 것이고 자식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돌발 퇴근해야 되는 쪽도 아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쪽도 아내고 육아휴직의 불이익을 받는 쪽도 아내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가게 되는 쪽도 아내인 것입니다. 기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회사 생활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죠. 경력 단절은 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그래서 모순입니다. M자 모양의 여성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가장 심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임신이나 출산이 경력단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 현황에 의하면 2019년 4월 기준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는 육아, 그 다음 결혼, 임신 출산, 돌봄, 자녀 교육 순으로 많았습니다. 육아가 38.2%로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30대 여성이 겪은 경력 단절의 42%는 육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들의 95%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고 그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으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종일 돌봄이 가능한 반면 초등학교는 1학년이 점심쯤에 하교를 하니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 자녀를 1순위로 돌보는 주체는 엄마,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아빠 순이었고 초등학교 자녀를 1순위로 돌보는 주체는 엄마, 직장 어린이집, 학원, 조부모, 아빠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인데 경력 단절이 뭐가 그리 심하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한국의 저출생은 경력 단절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저출생이라고는 하지만 결혼한 여성들로 대상을 좁히면 여전히 평균 1.3명은 출산하죠. 결혼 후, 출산 전 경력 단절이 많은 이유입니다. 어차피 출산하면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게 분명하니 미리미리 퇴사하는 것이죠. 경력 단절 현상이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역시 저희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국제기구나 외신은 한국의 저출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2022년 OECD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사 육아의 부담이 한국 여성에게 쏠린 탓에 한국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렵고 한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한국의 저출생을 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CNN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가사 육아 부담이 쏠려 있어서 출생률이 낮은 거라고 봤죠. 사실상 맞벌이가 필수인 상황에서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는 가정을 보살핀다는 인습적인 사고가 남아있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기업들은 육아휴직에 인색한 편이라 육아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연히 결혼 또는 출생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죠. 영국의 BBC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 파업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들에게만 쏠려 있어 아이를 낳은 뒤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고학력의 한국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라고 봤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육아 부담이 여성들에게만 편중되어 출생률이 낮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연구소는 한국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이 나쁜 거래이고 상당수의 한국 남성들이 매력적인 배우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한국의 저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고 전미경제연구소도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가 높고 워킹맘을 장려하는 사회일수록 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남편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수행한다며 성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는 한국과 일본을 콕 집었습니다. 두 나라 여성들은 직장 및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들의 승진 지연과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가 한국 및 일본의 저출산에 크게 기여했다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남성들의 가사 육아 참여를 늘려야만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골딘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을 잘 안다며 남성들과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지요. 이런데도 자꾸 한국 남성들만 저출생의 원인을 딴 데로 돌립니다. 혹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정을 잘 알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관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은 여성들이 양성평등 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력 단절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가사 육아 부담이 남성들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또한 한국의 성별 격차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KDI는 여전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여성들이 겪는 극심한 경력 단절이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어야 이들이 출산을 선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2016년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직장인의 75.9%는 결혼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71.8%는 결혼이 직장 생활의 방해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남성 응답자들은 안정감, 책임감, 아내의 내조 등을 꼽은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가사 및 육아 부담, 경력 단절, 퇴사 압박 등을 꼽았습니다. 2022년 조사도 살펴봅시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만 25세에서 59세의 1인 가구 생활자 2,200명을 대상으로 2022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남성은 51.2%가 결혼을 희망한 반면 1인 가구 여성은 25.7%만이 결혼을 희망했습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22 대한민국 젠더의식 조사에서도 결혼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질문에 20대 남성들은 21.3%, 20대 여성들은 43.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30대 남성들은 15%,
30대 여성들은 47.9%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2013년 경향신문은 기업 간부급 독신 여성들을 인터뷰했는데 이들도 결혼과 출산이 있었다면 지금의 자리에까지 못 올라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당연하고 회식까지 참석해야 하는데 결혼한 여직원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박사 학위를 딴 여성들 중 40%가량이 비혼인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제닛 옐런도 내 커리어는 내 성공을 바란 배우자의 가사 분담 의지 덕분이라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임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여직원을 잠재적 퇴사자로 바라본다는 건데요. 20대 남녀 간에 발생하는 이 7.7%의 임금 격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 가능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직원이라도 차후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할 가능성이 높아서 기업들이 여직원을 고임금의 요직에 앉히길 꺼리는 겁니다. 요직에 앉히면 여직원이 출산 후 업무를 중단할 때 기회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비정규직에 여성들이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인들 중 남성은 82%가 정규직이고 여성은 64%만이 정규직이죠. 또한 2020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MBC 문화방송의 16개 지역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남자 아나운서 41명 중 정규직은 34명인 반면 여자 아나운서 36명 중 정규직은 9명 뿐이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특히 대전 MBC는 1997년부터 2019년 6월 인권위 진정이 접수되기까지 계약직 및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으로 채운 반면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으로 채웠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필요할 땐 계약직 및 프리랜서로, 남자 아나운서가 필요할 땐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달리 내기도 했습니다. 대전 MBC의 한 남성 간부는 2018년 3월 여자 아나운서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 정규직은 본래 남성의 자리다. 여자가 더 뛰어났어도 남자를 뽑았을 거다. 방송국 안에서 늙은 여자는 아나운서로 쓰지 말라. 여자 아나운서들은 목주름을 없애라는 말들이 나왔다. 남자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는데 여자는 늘 예뻐야 한다. 늙으면 안 된다는 관점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청자의 몇 명이 가지고 있고 방송국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채용 부조리는 UBC 울산방송, 연합뉴스TV 등 여러 방송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이 90% 이상이었던 반면 일반직 고졸 여직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이 5%에 불과했습니다. 극단적 사례이긴 하나 유명 주류 회사 금복주는 결혼한 여직원들을 몇십 년 동안 협박하고 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혼 여성들이 면접을 볼 때 결혼할 거냐, 애 낳을 거냐, 결혼하면 사표 낼 거냐, 갑자기 임신하면 어떡할 거냐 등 사적인 질문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들은 애초에 그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만을 잠재적 퇴사자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타트업 여성 창업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투자자들이 투자 전 여성 창업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죠. 더 심각한 사례가 바로 기업들이 잠재적 퇴사자 걱정할 일도 없게 아예 처음부터 점수를 조작해서 여성들을 탈락시키는 채용 성차별 비리입니다. 이름 있는 여러 기업들이 걸렸죠. 신한카드가 점수 조작으로 여성 92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국민은행은 점수 조작으로 여성 112명을 탈락시켰습니다. 하나은행은 점수 조작으로 여성 619명을 탈락시켰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점수 조작으로 여성 20명을 탈락시켰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점수 조작으로 여성 142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점수 조작으로 여성 7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점수 조작으로 여성 6명을 탈락시켰습니다. 킨텍스는 점수 조작으로 여성 42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신한은행은 점수 조작으로 여성 수십 명을 탈락시켰습니다. KBO 한국야구위원회도 최종 합격권인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공기업과 은행도 이런데 민간 기업이나 영세 기업이 더 심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7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30% 미만인 91개의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 중 서류 단계에 합격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101%로 근소하게 높았지만 면접 뒤에는 여성이 남성의 69% 수준으로 대폭 줄었지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80%나 되니까 임의로 남성들의 합격 컷을 낮췄다는 한 인사 담당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또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회사가 남자를 더 채용하기 위해 남자 점수를 올려주는 관행이 있다고도 말했죠. 서류 단계에서 학점, 영어 성적, 인턴 경험 등 정량 점수로만 평가하면 합격자의 남녀 비율이 1대 9이지만 남자들의 점수를 인위적으로 올려 5대 5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면접을 거치고 나면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7대 3으로 역전됩니다. 이게 암묵적 관행이 아니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기업의 합법적인 이윤 추구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여성들만, 아내들만 떠안는 점이 진짜 문제죠.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그렇게 여성들은 노동 현장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저임금의 근무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어린 여학생들이 자꾸 돈 안 되는 전공으로 진학한다는 지적은 본질을 보지 않는 딴지걸기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골딩 교수는 일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탐욕의 일자리, 다른 하나는 유연한 일자리입니다. 탐욕의 일자리는 임금은 높지만 노동 강도가 세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며 돌발 노동이 발생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반면에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노동 강도를 보이지만 임금이 낮으며 유연한 근무 시간에 낮은 진입장벽이 특징이고 또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습니다.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여성들은 탐욕의 일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유연한 일자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고착화되면 차후 노동시간에 진입할 어린 여성들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한 채 탐욕의 일자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탐욕의 일자리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또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각종 불이익과 리스크를 떠안고 일하게 되니까요. 어린 여성들이 포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학력에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여성 취준생들은 교사나 공무원, 공기업이나 전문직 같이 소득이 나쁘지 않고 고용 안정성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업들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인데요. 첫 번째, 불공정한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 두 번째,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 현상의 고착화. 세 번째, 여직원을 잠재적 퇴사자로 바라보는 문화. 네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저임금 직종으로의 진입. 다섯 번째, 고수익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들의 동기 상실. 네, 지금까지 젠더 이슈 연구소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